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철도 노조가 오늘 오전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는 노조에 정부가 단계적 수용안을 제시하면서 잠정 합의를 이룬 겁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수용 기자,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교통 대란이 우려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역은 출근길을 서두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가 오전 9시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하면서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철도 노조가 재차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 건 성과급 합의를 둘러싼 해석 차이 때문입니다. 철도 노조는 현재 성과급 지급 기준인 기본급의 80%를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수준인 100%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90%로 상향하는 절충안을 내놓자 노조가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결국 양측이 논의를 벌인 끝에 어제 자정쯤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하면서 출근길 교통 혼잡을 피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성과급 지급 기준을 내년엔 기본급의 90%로 하고 내후년엔 100%로 상향하는 안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공훈위 결정을 지켜본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일단 노조 측은 파업을 앞두고 국민 불편이 컸을 거라며 더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역에서 TV조선 최수영입니다. 국회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직접 밤샘 무제한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장 대표가 몇 시간째 발언하고 있는 겁니까? 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무제한 토론을 시작해 현재 19시간 50분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인 17시간 12분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무제한 토론에 나선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 대표는 이번 토론으로 최초와 최장 기록을 동시에 세우게 됐습니다. 장 대표는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사법부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규정하는 건 위헌이라며 발언 내내 법안의 위헌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또 다수결이 결코 만능이 아니다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글을 인용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도 비판했습니다. 이 무제한 토론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는 거죠? 네, 무제한 토론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이 가능한 만큼 민주당은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토론을 강제 종료시킨 뒤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주당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즉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어 다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안을 2차례 수정하면서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 했던 민주당이 하루 만에 특검 수용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통일교 특검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과반이 넘는 특검 찬성 여론조사 결과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특검 추천권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여야가 각자 특검 법안을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해 연말에도 여야의 힘겨루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 회의 도중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더니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정교유착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 등 수사 대상을 나열하며 원내대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야당도 예상치 못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수용 거부를 맹비난하는 모두 발언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도 모두 발언이 쓸모 없어진 게 이렇게 기쁜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2%, 특히 여당 지지층에서 특검 찬성이 67%나 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민주당도 입장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어제 개혁신당과 특검 후보 사법부 추천에 합의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1시간가량 원내 지도부 회동을 했습니다. 양측은 일단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뒤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혁신당과 함께 저희가 법안을 논의를 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내일이라도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수야당이 합의한 제3자 추천안의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해양수산부 업무 보고를 끝으로 보름간 이어진 정부 부처 업무 보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 등의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총 228개 기관으로부터 생중계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속도감 있는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시각과 함께 정제되지 않은 발언까지 생중계돼 본질과 무관한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회의에서 직접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란을 수사해온 특검이 이 같은 내용을 불기소 결정서에 담았는데 그동안 여당이 주장해왔던 사법부의 계엄 동조론을 특검이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겁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권은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해왔습니다. 위헌이야 라고 먼저 소리를 질러줘야 할 대법원장이 회의를 소집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부역한 주요 임무 종사자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 불기소 결정문에 이 같은 주장이 사실 무근임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 간부들은 조 대법원장의 지시나 소집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출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간부들은 당시 조 대법원장이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령부가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대법원장이 위헌성을 지적하자 법원 행정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도 동조하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군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특검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고발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면서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봅시다. 좋습니다.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일주일 전만 해도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언감생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주말에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받을 생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로는 우선 여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양당이 통일특검법에 합의를 했거든요. 이거는 여론을 더 악화시킬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론이 좋지 않다뿐만 아니고 예. 앞으로 미래도 이 여론이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청래 대표가 2차 특검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 2차 특검은 하는데 통일특검은 안 된다. 이게 국민들한테 명분이 좀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통일교는 여야 모두에게 어프로치했다. 이렇게 그 윤영호 녹취록에 예.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건 아닐 것이다라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계산기를 조금 두드려 봤을 것이다. 앞으로의 여론까지 포함해서요. 여론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67%가 네.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갤럽 여론조사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게 흥미로웠던 점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네. 특검 도입 필요성을 더 높게 봤다는 점이었어요. 네. 이 부분이 결국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입니다. 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기본적으로 그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어떤 설득 여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민주당 지도부, 현 지도부한테는. 그런데 이 정도의 높은 수치라면 강성층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뭐랄까요?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약간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합쳐지는 분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게 정치인들의 어떤 부패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종교 분리까지 확실하게 이번에 매듭을 져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했을 때 국민 정서에 상당히 반할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야당에선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받은 이유로 친문 잘라내기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더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 뭐 정치권 기존의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앞선 정부를 잘라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비판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수없이 나왔고 그 정권에 관한 것도 똑같습니다. 이게 한 계파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항상 수사나 무언가를 그 감사나 무언가 개혁이나 하면은 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화살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또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야가 통일교 특검 하겠다고 합의를 했는데 뭐 후보 추천 절차나 수사 대상 등을 놓고는 아직 이견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언제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어제 그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한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 말에 보면 예. 조건부 수용이 아닙니다. 그냥 수용입니다. 근데 엊그제 보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에 합의했고 거기에 수사 대상 추천 절차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일반 국민들 다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합의안을 수용할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수용이 돼야 되겠죠. 예. 자기네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 정도라면 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딴소리 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돼서 만약에 며칠간 그 민주당이 뭔가 그 본인들의 수용 의견을 다시 뒤집는 듯한 느낌을 주면 여론은 저는 더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마 오랫동안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2차 특검을 빨리 하려고 하면 할수록 통일교 특검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 통일교 특검 대여 공세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받겠다는 말만 해놓고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당 다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특검 물타기냐 아니면은 뭐랄까요 의혹 해소에 대한 물타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전체적으로 특검을 안 하려고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비판을 받을 것이고요. 예. 그 안에서 합리적인 주장이 아닌데 계속해서 밀어붙인다면 어떤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필요성에 맞는 합리적 주장이냐를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지금 이것을 굉장히 정서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쪽도 만약에 합리성이 떨어진다면 오래 버티기는 좀 쉽지 않는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은 통일교 특검과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재서 의원 관련 의혹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경찰이 그 통일교 특검과 상관없이 예. 수사를 이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특검이 출범하면 거기로 다 넘겨야 되기 때문에. 뭐 일단은 다만, 그렇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예. 대외적인 그 예. 공식 입장이 그렇다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통일교 특검이 언제 출범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출범할 때까지는 경찰이 이 수사를 그냥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특검이 출범하면 바로 다 그 사건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민주당은 어제 2차 종합특검 도입 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여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별도의 사안입니다. 2차 종합 추가 특검은 정청래 대표의 제안으로 추동력을 가지고 강하게 끌고 온 측면이 있고 통일교 특검은 민심에 따라서 민심을 수용하고 부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이 2차 종합특검도 하려고 네. 통일교 특검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에요. 뭐 일부 그런 생각을 가진 지도부가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저는 집권 세력이 그 기존의 국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뭐 권력에 대항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특검을 해가지고 예.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국민에게 만약에 오해를 받는다면 저는 좋을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브리핑을 계속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뭐 2차 종합특검을 했는데 1차 특검보다 더 나올 수 있느냐를 좀 잘 판단해야 되는 것 같고요. 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나올 것들이 좀 더 있을 수 있지만 또 그 파괴력이 1차 특검에서 한 것만큼 뭐 충분하냐라는 부분도 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국가기관을 통한 수사를 먼저 하고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특검을 하는 것이 나중에 야당의 특검 요구에도 대응하기도 좋고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2차 특검을 집권당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에 많은 혈세를 또 들여서 추진을 했다가 성과가 미진할 경우에는 역풍이 불 수도 있죠.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2차 종합특검 법안의 14개 수사 대상에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도 하고 또 통일특검도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 전국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방선거까지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이번 1차 특검 같은 경우 6개월 동안 지속이 됐죠. 네. 그러니까 아마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연장 가능하도록 하면 거의 그 내년 지방선거 직전까지 아마 특검 전국이 계속될 겁니다. 문제는 이 특검 전국이 과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이제 그 14개 지방자치단체장,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엄 동조 여부도 들여다본다 뭐 이런 거죠. 아마 제가 보건대는 흠집을 내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12.3 계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은 이 계엄의 본질이 뭔지도 몰랐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하더라 뭐 이런 얘기지 그 당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뭐 북한이 남침을 한 것인지 아니면 뭐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는지 우왕좌왕할 때라고요. 그러니까 뭐 동조를 하려고 해도 동조를 할 정도의 판단 근거가 없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마 특검을 했을 경우에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듯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당의 그 기대, 목표 여기에 2차 종합특검이 부합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역효과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 특검 수사라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번 김건희 특검도 사실 이렇게 통일교 의혹이 민주당까지 번질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종합특검도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민주당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집권당이잖아요. 이것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가지고 국민통합으로 나갈 수 있는 진실을 밝혀주고 그 진실을 토대로 국민통합을 통해서 발전으로 이어진다면 집권당은 이익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유능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갈등을 통해서 선거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국민들이 피로감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 갈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제나 민생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는 걸 국민들이 이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당의 책임으로는 이렇게 갈등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보겠다라는 게 국민들에게 간파되는 순간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유불급은 이제는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딴 위헌 지적에 두 차례 수정을 거듭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강하게 반대했는데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위헌성을 다 제거했다고는 하는데 대법원 예규와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작위 배당은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성을 제거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 내란 재판부를 이렇게 구성해라 하는 걸 법으로 지금 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작위 배당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문제는 이제 뭐 우연성이 제거됐다고 하는 법조인들도 있고 아니다 여전히 우연성이 있다. 그 우연성은 바로 재판부 구성을 입법부가 간섭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우연성 논란은 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우연 문제가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면 이 재판이 일찍 안 끝나죠. 지금 여권에서는 일찍 끝내게 하도록 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그냥 조희대 사법부 흔들기 뭐 이 수준에서 저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면 재판 더 길어질 수 있는 거고 민주당이 원했던 결과와는 더 멀어지는 건데 지금 이 위헌성 사라졌다는 주장에 민주당이 정말 자신이 있는 거라고 보세요? 저는 위헌성을 제거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무작위 배당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했냐면 어쨌든 전담 재판부를 복수로 둬서 거기에서 이제 선택이거나 아니면 관례에 의한 방식이든 뭐든 할 수 있게 어쨌든 재량의 부분을 준 겁니다. 법관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헌재가 무조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지점에서 저는 위헌성은 제거됐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점은 이것이 어느 정도 여론의 그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헌재까지는 끌고 갈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지금 현재 국민과 어떤 집권 세력에게는 좋지 않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그 어쨌든 현재의 민주당의 지도부가 양보를 하고 뒤로 물러섰다면 이 정도는 받고 여기에서 또 앞으로 나가는 것을 논의하는 게 더 정치적으로는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선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장동혁 대표가 아직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1야당 대표가 무제한 토론에 나선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도 역대 가장 긴 시간, 장시간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거의 24시간 채우려고 하는 모양이죠. 본인 혼자 그런 것으로 보이고 이제 대표가 직접 나섰다는 거는 본인이 이 부분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책도 5권 들고 가서 뭐 그걸 쭉 읽어가면서 지금 그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대표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는 여론의 반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어차피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마 공고히 하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것이 뭐 이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본인이 보였던 노력, 그다음에 선도적 역할 뭐 이런 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아마 전보다는 보다 더 공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솔선수범이라는 점에서 잘하는 거죠. 저게 뭐 어쨌든 24시간을 할 수밖에 그게 이제
지금 뭐 강제 종료가 가능하죠. 강제 예. 종료가 24시간 후에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4시간뿐이 못하지만 어쨌든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는 대표가 저 정도 했는데 우리도 최소 24시간은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희생의 가이드라인은 베이스라인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희생이라는 것은 저런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뭐 큰 희생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조직 내에 기강을 잡고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희생은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초선 의원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말로도 좀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는 편하게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희생해 주기를 바라는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협조 요청에 응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내용이 불기소 결정문에 담겼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계엄에 동조했다, 방조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와 정반대 얘기가 특검 판단문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민주당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한 근거가 원래부터가 없었죠. 없었던 근거를 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방송에서 서영교 의원이 뭐 그 계엄에 뭐 부안이동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아무 근거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공격에 불과했는데 그것이 또 그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특검에 의해서 그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났어요. 결국은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는 게 나타난 참 아이러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종용을 해왔었는데 뭐 대법원장 압박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게요.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속도를 내는 부분은 내부에서 지금 자성 내지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특검에 의해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을 아주 명확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선거 직전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중도층 설득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중도층의 피로감이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를 앞두고 더 강한 압박으로 계속 이어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관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두 번의 이전으로 약 1,300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 용산 이전으로 혈세 수백억 원이 든다 이렇게 강력 비판을 해왔었는데 다시 수백억을 들여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 지적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뭐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이전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이제 그건 정파적인 입장이라고 보고 자 그걸 비판했으면 그걸 다시 또 원상복귀시키는데 수백억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그러면 똑같이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의 내로남불 뭐 이런 게 얘기가 됩니다. 한번 수백억 들인 걸 비판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지금의 청와대는 국민 앞에 돌려준 것셈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중잣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이 지적? 용산으로 이전한 것 자체가 무리한 이전이었고 거기에 따르는 비효율이나 사회적인 논란을 통한 사회적인 비용들이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은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한동훈 전 대표와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각각 오늘과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이 남은 의혹을 막판 집중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수사 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아 어떤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특검팀이 한동훈 전 대표를 부른 건 이번이 세 번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선 한 전 대표를 꼭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전 대표가 과거 언론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자 갈등이 생겼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 전 대표는 특검 소환엔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SNS에 절차에 따라 컷오프한 공천에 대해 특검에 보태줄 말이 없다며 선을 그은 겁니다. 특검팀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도 내일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수사 진행 당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부당한 압박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주요 검사장 자리가 물갈이되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특검이 수사 막바지 관계자를 줄 소환하는 등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수사 기간이 일주일도 안 남아 이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만취 상태로 택시를 훔쳐 몰고 달아나다 사고를 낸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을 보고 인근 편의점 계산대 밑에 숨는가 하면 경찰이 자신을 쫓는다며 112에까지 신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헐레벌떡 편의점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계산대로 직행하더니 벌러덩 드러눕습니다. 다급히 어디론가 전화까지 하는데 점주가 뭘 도와줄까요 하니까 편의점을 빠져나갑니다. 아버지가 본인을 해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들어왔어요. 피 흘리면서. 잠시 뒤 경찰관들이 남성에게 뛰어와 수갑을 채웁니다. 30분 전 인근에서 택시를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었습니다. 남성은 새벽 시간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탔는데 영업이 끝났다는 기사의 말에 화가 나 택시를 훔쳐 달아났던 겁니다. 2km가량 택시를 몰다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과 나무를 잇따라 들이받고는 편의점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만취 상태의 남성은 경찰이 죄도 없는 자신을 쫓고 있다며 112 신고까지 했습니다. 만취해서 그런 인지를 따로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관들이 왜 쫓아오냐 이런 신고를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범행 전 행인과 폭행 시비를 벌였습니다. 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과 절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시간 넘게 특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김 의원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로 대통령 여사 가방 사는 거 적절하다고 보신다는 입장인가요? 예의 차원에서 260만 원대 가방 전달하는 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네. 답을 들을 수는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자, 특검이 김기현 의원을 상대로 어떤 내용들을 집중 조사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피사실 같은 경우에는 죄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소사실로 한다고 하면은 2023년 정확하게 3월 17일로 날짜를 특정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지난 2023년 3월 8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고 그 당시에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한 10여일 후인 그 3월 16일 날 지금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배우자가 백화점에서 이
가방을 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3월 17일 날 이 가방을 그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왜 그렇게 특정을 했냐 하면은 거기에 있던 감사 편지의 날짜가 그 무렵이다 보니까 그 전달된 날짜도 그 정도로 특정됐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금 그 김 여사가 통일교신도 한 2,400명을 입당시켜가지고 김기현 당대표 후보를 지원해서 당선됐고 그에 대한 감사의 취지에서 김 의원의 배우자가 이를 전달했다라는 것을 지금 의심을 하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은 이제 배우자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면서도 부정한 척탁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대가성 여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최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일단 입건된 혐의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은 대가성 유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아가서 정말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단순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서서 뇌물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가성이 있었는지 굉장히 중요한 수사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다만 특검 측에서는 김 의원이 당대표로 되는 데 있어서 밀어줬다라는 것에 대한 답례였다라는 측면에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입증된다라고 한다면 대가성도 어느 정도 입증될 수 있고 그럼 혐의 자체가 뇌물에 관련 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김 의원의 배우자 특검 조사에서 남편은 선물 사실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김 의원이 정말 몰랐다면 처벌을 좀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부정청탁금지법도 고의범입니다. 결국 본인이 알고 그 행위를 묵인했거나 그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처벌되겠습니다만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본인이 알아서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책임을 한마디로 배우자의 행위를 이 김기현 의원의 행위로 의제할 수는 지금 형법상 없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를 지금 그 선을 긋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물증이나 다른 어떤 그 증거를 통해서 김기현 의원의 뭐 어떤 그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과연 이 특검이 김기현 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사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은 또 이제 김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가방을 직접 건넸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황이 있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특검은 배우자가 단순히 전달한 것을 넘어서서 김기현 의원이 직접 전달했을 가능성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록은 좀 확보된 것 같고요. 관련된 정황들을 통해서 지금 의심하는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023년 3월 16일 배우자가 관련된 그 고가의 가방을 구매한 기록을 일단 특검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지출된 내역이 김기현 의원의 계좌와 연결된 이제 카드로 일부 결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의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월 17일에 배우자가 김기현 의원의 사무실에 와서 방문을 했던 그런 기록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에는 결국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일본에 순방을 갔다가 귀국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 귀국의 환영차 김기현 의원이 당시에 환영을 하러 갔었기 때문에 이런 정황에서 직접 만났다라는 정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김기현 의원이 직접 이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지금 특검이 집중적으로 의심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활동 기한이 오는 28일에 끝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기현 의원 기소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전후 사정을 봤을 때 그와 같은 의심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과연 그와 같은 것이 알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의원실까지 가서 과연 그 당대표 부인한테 그렇게 했을 것이냐. 굉장히 어떤 판단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전 당대표까지 직접 소환했다는 것은 뭔가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증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마 그 부인이 해서 또 그 김건희 여사한테 준 것은 사실 공무원과 관련성이 사실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로 법적으로 어떤 의율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 그 부정청탁금지법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김기현 그 당시 당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을 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기소가 어렵겠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하면 기소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박나래 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방송인 박나래 씨. 전 매니저들을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일단 양측의 법적 공방이 점점 치열해지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의한 횡령죄로 지금 추가 고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전 매니저들을 공감 미수로 먼저 한 차례 고소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 횡령죄로 고소를 했다라고 보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는데 에이전시 비용 명목 등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결국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민형사상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왔습니다. 박나래 소속사가 박나래 씨 자택에 약 50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뭐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것 아니냐, 또 뭐 재산 은닉 가능성 이런 것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가능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그 박나래 씨의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박나래 씨 어머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다른 채권자들, 그러니까 그 위약금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결국 박나래 씨의 확인된 재산인 집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와 같은 허위의 채권을 만들어서 그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재산을 미리 빼돌려 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과연 뭐 사실 그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매니저와의 어떤 손해배상 이런 것들은 1, 2억의 문제지만 지금 다른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이 그 청구할 수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박나래 씨 어머니가 있는 그 소속사에 대한 이런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이른바 사행위 취소 소송 이런 부분도 있어서 법적으로 굉장히 앞으로 얽힐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주사 이모와 관련해서 박나래 씨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가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법 의료 행위와 관련한 파장 커지는 모양새인데 쟁점은 이거 같아요. 불법 의료 행위 관련해서 알았냐 몰랐냐, 그리고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의사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이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박나래 씨 측에서는 면허를 보유한 의사에게 합법적인 뭐 단순한 영양제를 맞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불법 인지가 없었다라고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결국에 박나래 씨가 불법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 매니저의 주장으로는 예능 프로그램을 이제 대만에서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호텔방에 각종 약물과 함께 주사 이모가 있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박나래 씨가 매니저에게 알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알려지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너도 다친다라는 식으로 입단속을 했다라는 지금 주장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전 매니저들은 지금 불법임을 박나래 씨가 알게 된 이후에도 그 주사 이모의 시술을 중단하지도 않았고 매니저들이 만류를 했지만 그럼에도 주사 이모의 자택까지 찾아가서 의료행위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들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관련돼서 박나래 씨가 정말 불법을 인지했는지 이 여부는 수사를 통해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박나래 씨가 잦은 약물 복용을 해서 내성이 생긴 상태였다. 그러니까 약을 너무 많이 써서 잘 듣지 않는 지경이다.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주장도 한 건데 이 약물이 펜터민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향정신성 약품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사는 없고 지금 주사 이모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서 관련된 법 위반일 수 있는데요. 다만 이건 아직까지 매니저의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만 이 정도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했다고 하면은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쉽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나래 씨가 밝힐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박나래 씨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틀 전 대규모 정전으로 미 대도시 샌프란시스코가 암흑에 잠기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정전으로 전력과 통신망이 약해지자 자율주행 무인 택시들이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면서 교통 대혼란이 벌어진 겁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호등이 꺼진 도심 교차로 한복판. 비상등을 켠 무인 택시 웨이모가 멈춰서자 주변 차량들이 경적을 울립니다. 멈춘 웨이모 차량들은 도로 곳곳에서 교통을 막았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전력회사 변전소 화재로 인해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자 신호 인식과 통신 연결이 끊긴 웨이모가 안전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도로 위에 스스로 멈춰버리며 교통 대혼란을 일으킨 겁니다. 전기차 운전자들도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력이 끊긴 충전소는 텅 비었고 충전은 불가능했습니다. There is 16 electric chargers here and they're all closed right now because there's no electricity. 샌프란시스코는 전기차뿐 아니라 웨이모, 테슬라, 아마존자회사 죽수 등 다양한 무인 택시가 운행 중인 도시인데 정전으로 뜻밖의 교통기능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다만 통신망 대신 자동차 카메라 센서가 기반인 테슬라 무인 택시의 경우 이번 정전 혼란을 피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도시가 아직 고도화된 자동차를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며 도시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키움 히어로즈에서 활동한 송성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고 파드리스에 공식 입단합니다. 우리 시간 23일 샌디에고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송성문 선수와 4년 계약을 맺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단은 금액 등 세부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외신에 따르면 계약 규모가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면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마켓이 많은 인파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요 명소들마다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들떠 있는데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화려한 빛을 띠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설치됐습니다. 성탄절 장식품을 살 수 있는 기념품 가게부터 회전목마까지 등장했는데요. 방문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높이 15m의 대형 성탄 트리였습니다. 지난 주말 긴 줄이 생겨날 정도로 이곳 크리스마스 마켓이 많은 방문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네, 거리는 이미 크리스마스처럼 밝게 빛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도 관련 행사가 있었다고요? 네, 부산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수백 대의 드론을 이용한 라이트쇼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드론 수백 대가 메리 크리스마스 문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울 북한산에는 산타로 변신한 산악회 회원들이 안전기원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데요. 광주의 한 주민은 자신의 집 외벽에 산타 풍선 인형을 설치해 이웃들에게 작은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온기가 전국에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과 경기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1cm 안팎,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최대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가비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 새벽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눈비가 그친 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성탄절에도 파란 하늘 드러나겠지만 기온이 낮아져 춥겠고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1도, 춘천은 영하 4.6도, 부산은 5.3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5도, 대전 10도, 부산 15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더 높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며 강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